명절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 영상 하나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자식 앞에서 눈치 보는 게 내일부터 사라진다면 믿으시겠어요? 친구의 가시 돋친 말에 밤새 뒤척이는 대신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이 사람 꽤 멋지네 하고 웃을 수 있다면요? 200년 전 세상에서 가장 외로웠던 한 사내가 그 방법을 이미 증명해 놓았거든요. 그 사람은 차가운 유배지에서 찻잔 하나를 앞에 놓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 찻잔 이야기는 마지막에 다시 할게요. 얼마 전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관공서에 갔더니 창구 직원이 대뜸 반말을 하더래요. 어르신, 여기 앉아서 기다려. 바로 뒤에 온 젊은 사람에게는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고 하면서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다고 해요. 화가 나서가 아니에요. 아, 나는 이제 고객님도 아니고 그냥 노인이구나 하는 그 느낌이요. 사라지는 느낌. 투명인간이 되는 느낌. 가족 모임에서도 그래요. 한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슬쩍 끼어들어요. 엄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며느리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손주는 할머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식탁에 6명이 앉아 있는데 나만 혼자인 그 기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속으로 되뇌어요. 참자, 어른이니까. 착하게 굴자, 늙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주문을 깨뜨리려 해요. 참고 또 참는 게 성숙이라면 왜 참을수록 속이 더 쓰린 건가요? 1801년 겨울, 전라도 강진으로 끌려간 한 사내가 있었어요. 정조 임금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조정에서 내쳐지고 형은 참수를 당했고 자신은 18회 동안 유배지를 떠돌았죠. 정약용, 다산 선생이에요. 세상이 등을 돌린 그 서리빨 속에서 그는 착한 사람이 되는 대신 우아한 독종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무엇이 우아하고 어디가 독한지 오늘 그 3가지 비밀을 낱낱이 펼쳐놓겠습니다. 첫 번째, 공짜 부모직에서 사퇴하세요.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 안에 들어있는 반찬 중에 순전히 내가 먹으려고 만든 것이 몇 가지나 되나요? 김치를 담가도 애가 좋아하는 배추김치니까 한 포기 더 된장을 끓여도 사위가 짠 걸 못 먹으니 간을 약하게. 수십 년간 타인의 입맛에 맞춰온 손끝이에요. 그 정성은 분명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의 식탁에 나라는 사람의 자리는 있었나요? 그런데 정작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자식이 유급휴가를 쓰고 달려온 적이 있던가요? 대부분은 전화 한 통이에요. 엄마 괜찮아? 퇴원하면 연락해. 그 전화를 끊고 병실 천장을 올려다보면서도 우리는 말해요. 바쁜데 어쩔 수 없지. 정말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다고 믿어야 덜 서러운 걸까요? 다사는 유배지에서 2 아들에게 하피첩이라는 편지를 보냈어요. 종이조차 구할 수 없어서 아내의 낡은 치마를 잘라 거기에 글을 적은 거예요. 붉은 물이 바랜 천 위에 매화를 그리고 그 옆에 아들에게 보내는 글을 빼곡히 적었어요. 보고 싶어 미칠 자식에게 걱정된다. 보고 싶다만 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적었죠. 아비가 대신 살아줄 수 없다. 제 힘으로 서지 않으면 아무도 너를 일으키지 못한다. 매화 그림 옆에 적힌 이 문장을 읽는 아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유배 중인 아버지가 동정 대신 회초리를 보낸 겁니다. 공짜로 주는 사랑이 결국 자식의 다리를 꺾는다는 걸 다사는 뼈저리게 알았던 거예요. 잠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손주를 돌본 8시간, 외부 도우미를 불렀다면 그 비용이 얼마일까요? 여러 시간 반찬을 만들어 택배로 보내는 대신 그 시간에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드라마를 봤다면 얻었을 마음의 충만함은 얼마짜리일까요? 내 시간에도 무게가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서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자식이 서운해할까봐 무서우신가요? 차라리 서운해하게 두십시오. 서운함을 느끼는 순간 자식은 비로소 부모가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 감사해야 할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요. 부모가 없어도 아무 불편이 없다면 그건 자식이 독립한 게 아니라 부모를 편의점처럼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산도 목민심서에서 분명하게 말했어요. 자기 몸을 먼저 바르게 한 뒤에야 남을 바르게 할 수 있다고. 오늘부터 자식에게 이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엄마도 오늘은 내 시간이 필요해. 이 문장 하나가
우아한 독종의 첫 번째 걸음이에요. 두 번째, 고개 끄덕이는 인형에서 지적인 비평가로 변하세요. 병원 대기실에서 옆 사람이 요즘은 이 영양제가 좋대 해요. 그래서 사왔어요. 다음 달에 또 다른 사람이 아니야. 저게 더 좋대 해요. 또 사왔어요. 싱크대 아래 서랍 한번 열어보세요. 반도 안 먹고 쌓아둔 건강식품이 몇 개예요? 유통기한 지난 것도 있지 않으세요? 그게 다 남의 말에 끄덕끄덕한 값이에요. 돈으로 따지면 꽤 아프죠?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가 이렇게 하면 치매를 예방한다고 단언하면 바로 메모해요. 다음 주에 다른 전문가가 나와서 정반대 얘기를 해도 또 메모해요. 동창 모임에서 누군가 너 아직도 그렇게 하니? 세상이 바뀌었어 하고 한마디 던지면 그래? 그런가? 하면서 내가 틀렸나 싶어져요. 자식한테도 그래요. 아들이 엄마 요즘은 그렇게 안 해라고 하면 반사적으로 아, 그래? 엄마가 몰랐네 하고 물러서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밥을 짓고 살림을 꾸리고 세상의 온갖 꾸준히를 몸으로 버텨온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수십 년의 경험이 쌓아 올린 감각은 인터넷 검색 몇 번으로 대체되는 게 아니에요. 정약용 선생이 지금 여러분 앞에 앉아 있다면 뭐라고 호통을 쳤을까요? 타사는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던 성리학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경세유표에서 나라의 토지제도와 세금 체계를 낱낱이 뜯어보며 이것은 백성의 등골을 빼는 것이다라고 거침없이 적었죠. 권력을 잃고 유배지에 갇힌 죄인의 몸으로요. 자기 안에 저울이 기울어지는 걸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 드릴게요. 내일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누군가 뭔가를 권하거든 딱 하루만 묵혀보세요. 고마워, 생각해 볼게. 이 한마디면 돼요. 하루가 지나서도 마음이 끌리면 그때 따르고 아니면 조용히 흘려보내세요. 영양제든 조언이든 잔소리든 마찬가지예요. 이 하루 묵히기만 습관이 되면 싱크대 아래 유통기한 지난 건강식품도 줄고 남의 말에 휘둘리는 밤잠도 줄어요. 남의 잣대로 사는 인생은 남의 인생이에요. 내 잣대를 세우는 순간 비로소 내 인생이 시작돼요. 그것이 우아한 독종의 두 번째 무기예요. 세 번째, 침묵의 담벼락을 세우세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독한 대목이에요. 오랜 지인인데 만날 때마다 가시 돋친 말을 던지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그 나이에 아직도 혼자야? 자식들이 잘 안 오나 봐. 외로워 보여. 본인은 걱정하는 척이지만 맞은 쪽은 가슴에 멍이 들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다 동네 사람과 마주쳤는데 장바구니를 힐끔 보더니 형편이 어려운가 봐 하고 쏘아붙여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머릿속을 뱅글뱅글 돌죠. 내가 왜 그때 가만히 있었지? 하면서 혼자 분하고 혼자 억울해요. 다산이 강진 유배지에 처음 도착한 날 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을 사람들은 죄인을 들이면 화가 미친다며 문을 걸어 잠갔어요. 주막 주인조차 방 내주기를 꺼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겨우 들어간 주막 한 구석, 차가운 방바닥에 등을 대고 다산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제까지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이 오늘은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어요. 언쟁 대신 그를 택한 거예요. 그 선택이 18해 동안 이어졌고 그 끝에 500여 권의 저술이 남았어요. 손가락질한 사람들의 이름은 역사에서 먼지처럼 사라졌지만 침묵으로 버틴 그의 이름은 200년이 지난 오늘도 빛나고 있어요. 여기서 뼈에 새길 것이 있어요. 무례한 사람에게 내 감정을 쓰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기 학대예요. 냉정하게 계산해 보세요. 화를 내면 내 혈압이 올라가요. 밤새 곱씹으면 내 잠이 달아나요. 상대는 말 던져놓고 코 골며 잘 자는데 나만 새벽 3시에 이불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가하는 일방적인 벌이에요. 그 사람은 내 새벽을 빼앗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품위 있는 대응은 조용히 미소 짓고 아, 그래요? 세 글자를 던지는 거예요. 더 설명할 필요 없어요. 변명은 더더욱 필요 없어요. 그 안에는 당신의 말이 나를 흔들 만큼의 가치가 없다는 서늘한 선언이 담겨 있어요. 해보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가시 돋친 말을 던졌는데 상대가 태어나면
던진 쪽이 오히려 당황해요. 무례함이란 상대를 흔들어야 효력이 생기는 건데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 독은 허공에서 증발해버려요. 모든 사람에게 담을 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따뜻한 사람에게는 기대도 괜찮아요. 다만 만날 때마다 기분이 쪼그라드는 사람에게는 조용히 문을 닫으세요.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리를 내가 정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상대가 정한 거리에 끌려다녔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자를 들고 선을 긋는 겁니다. 내 에너지를 쓸 사람은 내가 고르는 것. 그것이 진짜 독종의 관계술이에요. 여기까지 함께 오신 여러분께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게요. 다산 정약용은 18해의 유배를 마치고 57의 고향 마현으로 돌아왔어요. 벗은 떠났고 조정은 차가웠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았죠. 보통 사람이라면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다산은 고향 뒤뜰에서 차나무를 가꾸고 마지막까지 붓을 놓지 않으며 자기 시간을 살았어요. 세상이 등을 돌려도 나 자신만은 끝까지 저버리지 않겠다는 한 인간의 서약이었어요. 지금 이 나이까지 온 것, 그 자체가 대단한 일이에요. 누군가의 엄마 아빠이기 이전에 수십 년의 폭풍을 온몸으로 견뎌온 한 사람으로서 스스로에게 경의를 보내도 좋아요. 무조건 참는 것은 성숙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소멸이에요. 도입부에서 다산의 찻잔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유배지 강진에서 다산은 매일 아침 찻잔 하나를 앞에 놓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뜨거운 물을 붓고 찻잎이 천천히 펼쳐지는 걸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 몇 분이 다산에게는 세상의 시선을 차단하고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도 오늘 차 한 잔을 천천히 우려보세요. 그 고요한 시간이 여러분의 첫 번째 담벼락이 될 거예요. 내일 아침 거울 앞에 서보세요. 주름 하나하나가 말해줄 거예요. 이것은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수만 번 웃고 울고 이를 악물었던 삶의 훈장이라고. 오늘부터 착한 어른이라는 감투를 벗으세요. 그리고 내일 또 자식 눈치를 보려는 자신을 발견하거든 이 영상을 다시 한번 틀어보세요. 다산이 유배지에서 붓을 든 것처럼 우리도 매일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이 길이 때로 외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외롭다는 건 나만의 방향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 자리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독하고 충분히 우아한 사람이에요. 고맙습니다.